자, 오늘부터 판례법을 8회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전에 수업을 받으신 분도 있고, 판례라고 얘기하는 그 역할과 그 다음에 기능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아신다면, 국제법을 다 공부하시면 그 중간중간에 판례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판례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적용해야 되느냐가 좀 까다로운 부분은 분명해요. 그래서 국제법 이론 끝난 다음에 판례를 같이 붙여서 연결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론에 치우치다 보니까 판례 해설이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적용 여지가 상대적으로 좀 등한시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참에 관련됐던 사건을 나름대로 다른 시각으로 또 논문적 시각으로 이해를 하면 더 좋고, 요걸 통해서 답안 구성에 조금 더 충실성을 기하기 위한 건 분명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유사 문제라고 얘기해서 나왔던 케이스가 거의 반복적으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특히 국제법은 그런 경향이 너무 높으니까 판례 하나하나를 기억하셔가지고 나중에 문항 볼 때는 요게 관련된 사항이구나, 요 예전에 그런 판례 사건과 동일하구나 라고 인지하시는데 조금 더 일단 기여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판례 100선, 200선 등등이 다 요 판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축약해 놓은 거니까 판례집을 하나 사셔도 좋고요. 200선이면 조금 더 다양한 사건들을 다루기 때문에, 근데 그 단점은 아주 충실한 판례집은 없어요. 그래서 해설이나 이 부분을 사실, 쟁점, 판결 등등으로 아주 짤막한 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판례집도 좀 충실하다고 일단 얘기하는 판례집인데도 불구하고 내용 설명이 거의 내용 설명 전달에 급급한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인 해석이 좀 취약하죠. 그런 부분을 이번 자료를 통해서 조금 더 보완하셨으면 하고, 사실 제가 만든 자료도 대동소이합니다. 그죠? 사실 위주로 들어가다 보니까 쟁점은 조금 소홀히 다뤄진 부분도 있고, 좀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이 보완하셔야 되겠죠. 자, 처음에 나오는 게 앵글로 이라니안 석유 컨세션에 관련된 사건입니다. 52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약이냐 조약이냐 따질 때 많이 언급되기도 하는 사건입니다. 자, 사건 개요는 33년에 예전에 이란과 일단 앵글로 이라니아란 석유회사가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국가와 다국적 기업, 그때 당시 다국적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영국의 정통인 석유회사입니다. 자, 국가와 일종의 기업과의 계약이었어요. 그죠? 자, 93년까지 채굴한 범위 내에서 그 이익을 갖고자 하는 독점적 권리를 이란이 부여한 걸 얘기합니다. 자, 서남아시아에서 특히 이란이 석유가 많은 걸 알고 그동안 영유권 지역이었던 이란에 접근했던 영국이 이렇게 내용을 일단 끌어낸 거죠.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계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51년에 왕이 갑자기 이 석유 사업이 일단 노른자위가 된다는 걸 알고 원유 사업을 국유화시키기로 일단 마음을 먹고 관련된 법률을 제정을 했습니다. 전 석유산업 국유화법. 이걸 통해서 쉽게 말하면 국유화 조치가 단행이 된 거죠. 그죠? 자, 이에 따라서 51년에 5월에 앵글로 이라니안 석유회사는 이란 수상에게 양어 계약을 무효하는 조치에 항의, 그럴 법하죠. 그 다음에 22조에 따라 중재 판결 요청. 그러니까 이라니안과 그 다음에 일단 이란과 자체의 일종의 조약상의 22조를 얘기합니다. 22조에 따라 중재 재판을 요구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그해 5월 동월 5월 20일에 이란 재무장관이 이런 요구를 다 거절했어요. 그죠? 영국과 이란 간의 외교적 루트를 통해서 우호적 해결에 도달하기 위한 시도들은 여러 의도가 있었지만 또 시도들이 있었지만 제대로 되지 못했고,
그 다음에 가장 미국 입장에서 좀 안타깝겠죠? 이란은 서남아시아에서 더 친미 국가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다음에 영국의 전통적인 우방 국가로서 두 나라가 이것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걸 옆에서 중재하기 위해서 일단 쉽게 말하면 이 중재안을 내놓는 그 아이디어까지 갔지만 이것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외교적 루트와 협의 과정은 다 실패한 거죠. 그에 따라 영국은 51년에 같은 동월에 계속 일어났던 일이죠. 5월 26일 급기야는 ICJ 사건을 부탁했다. 그러면 이걸 부탁받은 ICJ는 2개월 이후에 직권적 명령으로 잠정적인 보호 조치를 취했다. 이거는 결국 이란이안 석유회사를 잠정조치의 보호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그러나 그 이듬해 판결에선 상기 명령의 효력은 정지되고요. 잠정적 보호 조치도 걷어냈어요. 그죠? 다분히 영국계 회사가 불리하게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두 측의 주장 한번 보시면 영국은 이란이안 석유회사를 대리하는 외교적 보호권에 비슷하게 행위하는 거죠. 근데 이들의 주장은 지금으로 따진다면 상당히 근거가 취약한 주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양어 계약의 22조에 따라 이거 쉽게 말하면 위에 있는 석유 채굴에 관련된 두 양측의 계약권에 따라서 중재재판에 그 분쟁사항을 제출할 의무가 있고 까지. 그러면 이란 정부는 분쟁사항을 일단 중재재판에 직접적으로 올릴 의무가 있고 이건 약속을 했으니까 국유화법은 국제법과 1933년에 두 양측이 맺어졌던 협정 제21조의 신의성실에 의해서 라고 하는 규정에 어긋나고 26조에도 어긋난다. 관련됐던 양어계약의 토대로 해서 영국이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란이 저질렀던 여러 가지 국제법 위반은 분명하다. 두 번째, 이란의 ICJ 관할권 수락 선언 이후에 발생하는 그러나 언제든지 유효한 조약의 적용과 관련되는 모든 분쟁들에 대해서는 ICJ가 다 관할권이 있다. 그러니까 ICJ의 관할권 인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사와의 양어 협정은 계약으로서뿐만이 아니라 양국 정부의 조약의 성질도 갖고 있다. 3번이 조금 어긋나는 내용이죠. 그죠? 누가 봐도. 국가와, 개별 기업과, 그 다음에 국가와의 맺은 걸 계약이 아닌 조약으로 주장했던 영국의 무리수가 일부 보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덴마크와 스위스에 체결한 조약이 앞에 선례에 있었고요. 37년에 터키와 일단 체결한 조약이 또 있었고요. 그럼 최애국 대우 조항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위에 있는 내용들은 그렇다고 친다면 이런 국민들과 더불어서 1857년, 1903년 영국도 이란과 이렇게 협정을 체결했는데 영국 국민에게만 유독 최애국 대우를 하지 않은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라고 또 영국은 주장합니다. 이걸 반박하는 이란 한번 보십시다. 이란 법무장관은 중재재판을 거절한 답변서를 보내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산업의 국유화는 다른 영국과 다른 경우에서 일단 멕시코 정부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과 같은 국가의 주권적 권리를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러면 앞에서의 여러 가지 사례에 비해서 방금 일단 얘기했던 이란의 일종의 국유화 조치 자체는 주권적 권리이다. 주권이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주권적 권리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이 표현 자체가 계약상의 일종의 성격을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죠? 어쨌건 산업의 국유화는 주권적 권리니까 주권을 못지않은 권리니까 이걸 침해한다는 것은 국가 주권의 침해와 준하는 일단 위반사항이다라고 제가 제안한 거죠. 그 다음에 사적인 계약은 국제적 권리들의 원칙들에 기초하고 있는 이러한 권리의 실행을 방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적인 계약은 쉽게 말하면 이란과 이란이안 석유회사의 일단 단독적인 계약은 누가 봐도 이건 조약이 아니다 보니까 국제적 권리들에 기초했던 더 중요한 권리의 실행에 방해하지 못하는, 즉 낮은 수준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페르시아 인민의 주권적 권리의 실행에 기초하고 있는 석유 산업의 국유화는 중재재판에 구속되지도 않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떠한 일단 국제적 권위에도 이러한 문제를 조사할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란은 밑에 있는 내용에 ICA조차도 관할권이 없다라고 주장했어요. 그죠?
첫째, ICJ에 관할 건은 관할권 수락선언 이후에 체결된 조약에 한해야 되겠죠? 결국 선언 이후에 체결됐던 조약이 없기 때문에 ICJ는 관할권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석유회사와 이란 정부가 체결한 것은 양어계약은 조약이 아니다. 사법상의 계약이다. 국제법상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 ICJ의 관할권을 부정했습니다. 스스로가 ICJ는 영국이 이 사건에 대해서 연맹 이사회에 억울하다고 제출한 이런 행위 자체는 단지 자국민의 외교적 보호권에 행사되는 거에 불과한 거지 이란이 선언을 한 이후에 이 사건에 관련된 어떠한 조약도 없었기 때문에 이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IC 자체는 이 사건을 관할할 필요가 없다라고 관할권 없음을 결정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 사건에서 본안 판결에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IC의 관할권 판단이 정당한지에 관해서 다룬 것 뿐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끝까지 진행돼가지고 ICJ가 내렸던 판결을 우리가 기대했지만 그걸 제대로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관할권 문제에서 일단 누락이 됐으니까. 양어계약의 성질과 관련해서 동계약을 국제사법상의 계약으로 본다면 사법상의 계약 맞죠? 이와 관련된 분쟁을 사법상의 절차대로 해결해야 되겠죠. 그런 절차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계속될 때는 사기업의 국가는 마지막으로 수단으로서 할 수 있는 게 공적인 영역에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밖에 있는 게 전부란 얘기야. 이해되시죠? 그죠? 사법적으로 해결하거나 그 절차에 의해서 의지하거나 그러면 그렇게 해결이 안 됐을 때는 말 그대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외교적 보호권. 쉽게 말하면 침해 국가의 국민이 일단 그 침해 국가 정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외교적 보호권이라면 이게 전부겠죠. 첫째, 과거 이와 관련된 계약상의 채무를 회수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무력 사용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 드라고 포토 조약이라고 얘기합니다. 1907년의 조약이 드라고 포토 조약이에요. 그죠? 요 조약이 우리는 흔히 익숙한 게 드라고주의라고 얘기하죠. 그죠? 채권, 채무 관계에서 채무를 갚아가는 과정에서 무력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게 드라고주의. 말 그대로 라틴 아메리카에서 나왔던 가장 대표적인 성격의 말 그대로 국가를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이겠죠. 포토주의 마찬가지입니다. 무력 사용하더라도 무력 사용에 대한 제한적 조치를 강조하는 게 포토주의라고 얘기해서 두 가지를 드라고 포토 조약이라고 1907년에 맺어졌던 조약을 얘기하는데 이게 있었으나 오늘날은 자위권이라고 불리는 유엔 헌장의 51조에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무력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셋째, 국유화에 의해서 양어계약의 파기에 있어서 조약의 해석 문제가 아니라 관습법상의 위반 혐의에 따라서 ICJ 규정의 36조 2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즉, ICJ는 이 관할권은 사실 인정해야지 맞는 말이란 얘기야. 이해되시죠? ICJ 관할권을 배제한다는 것은 사실 스스로가 자기 권리를 포기한 격에 불과하다. 어차피 외교적인 루트로 해결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ICJ 심판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읽어낼 수 없는 한계점입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바르셀로나 트랙션 컴퍼니 사건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훨씬 더 잘 아시는 주주의 권리냐 아니면 법인의 권리냐 가지고 싸웠던 대표적인 일단 소송 사건입니다. 여기 조금 길게 나와 있어요. 그죠? 바르셀로나 트랙션사의 설립 준거와 주식 소유. 바르셀로나 전철 전력 회사는 1911년이면 꽤 오래 전이죠. 캐나다 토론토에 본부를 두고 있고 설립된 회사예요. 그죠? 그런데 당시에는 이 회사의 주주는 대부분 다 캐나다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캐나다와 스페인의 카탈루니아 지역에 지방의 전력 생산과 전력 공급을 일단 갖춰주기 위해서 많은 계열 회사들을 뒀습니다. 자회사도 물론이군요. 이들 자회사 가운데 3개 회사는 캐나다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캐나다의 주 사무소를 뒀어요. 나머지 회사들은 스페인 법에 따라 스페인에서 만들어졌고 역시 사무소도 스페인에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죠. 이 회사의 주식은 캐나다인들에서 대부분 다 벨기에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 이후에 바르셀로나 트랙션사의 주식 자본의 대부분은 벨기에 손으로 넘어갔거나 아니면 벨기에 법인으로 소유되고 있거나 이런 양태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 회사가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고 이 회사의 주식의 대부분은 또 다른 벨기에 회사가 소유하는 좀 복잡한 지분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말한 내전 이후라고 얘기하는 건 스페인 내전을 얘기하는 거죠. 내전 이후에 바르셀로나 트랙션사의 스페인 정부의 조치 보십시다. 바르셀로나 트랙션사는 여러 번에 걸친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죠? 일부는 스페인화로 발행되거나 대부분 다 일단 영국 파운드화로 발행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 채권의 보증은 말 그대로 일단 토론토에 상주하고 있는 이 회사를 수탁인으로 하는 신탁 증서가 나왔고 이 구체적인 담보 내용은 에브로 회사의 주식, 사채, 저당물이 전부였습니다. 영국의 파운드화 채권은 스페인에서 운영되는 계열 회사들이 바르셀로나 트랙션사에 송금해서 온 것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바르셀로나 일단 트랙션사는 채권을 발행해서 수익을 따내는 구조예요. 그죠? 그런데 무슨 일이 닥쳤냐면 36년 후 우리 역사적으로 스페인 내전이 발생했던 그 해입니다. 스페인 내전으로 두 종류의 채권 모두 유통이 중단됐어요. 그리고 40년에 이르렀죠. 40년에 스페인화의 채권은 말 그대로 채권의 이자 지불은 지급됐지만 영국화의 일단 파운드화죠.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외화 송금은 거절돼서 이자 지불이 되지 않았습니다. 48년에 이 트랙션사의 일단 영국의 파운드에 일단 관련된 파운드사에 관련된 채권을 근래에 사들인 3명의 스페인들이 당대 지방법원의 이자 지급 연체를 이유로 놀랍게도 스페인 사람들이 3명이 모여가지고 바르셀로나 트랙션은 제대로 순기능을 가지지 못한 회사로 생각해서 바로 지방법원에 이자 지급이 계속 연체되는 걸 사유로 해서 파산 신청을 제출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파산을 요구한 게 바로 이때입니다. 스페인 법원은 이후에 아주 짧은 시간에 파산 선고를 해버렸어요. 파산 선고 내용에는 임시 파산 관제인, 재산관리인이죠? 등등을 임명하고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 트랙션 사업 및 그 계열회사의 재산을 압류하는 조치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파산 결정에 따라 임시 파산 재판관 일단 관제인은 회사의 모든 일단 임원을 면직하고 스페인 관리자들을 임명하는 등 몇 주 동안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나서 회사가 정당화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파산 결정한 직후에 청원인들은 다른 계열 회사에 대해서도 소유권 취득 및 확장, 부속 조치를 취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어요. 좀 국내적으로 절차가 좀 복잡하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쳤다는 얘기입니다. 스페인 법원의 파산 선고와 부속 조치에 대해서 바르셀로나 트랙션사와 내셔널 트러스트사 및 이들 계열 회사 임원 등은 불복 소송을 제기했어요. 파산 절차에 대해서. 그러면 바르셀로나 트랙션사는 파산 절차에 대한 법원 통고를 받지 못하여 그동안 진행되었던 법원 절차에는 참여하지 못했는데 소송 행위가 48년 6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스페인법에 따라서 파산 선고일부터 불복 신청이 7일, 8일 정도면 다 가능해요. 그죠? 그런데 뒤에 넘어가시면 벨기에는 이런 법에 따른 통과가 없었어요. 그죠? 벨기에 주주들을 가지고 있는 벨기에 자체에서는 8일 기간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통보가 안 된 상황에서 기간이 진행되면 안 되겠죠? 라고 주장한 거예요. 이후 법원 및 스페인 법원의 관할권을 부정하는 몇몇 채권자들이 이 신청에 의해서 소송 절차는 정지되었고 관할 문제가 난 법원의 결정 또한 그 채권자인 등등의 당사자 능력을 부정하는 이의 신청을 내서 소송이 더 길게 늘어졌어요. 그죠? 결국 63년에 이르러서 바르셀로나 항소법원에 의해서 법원 관할권이 이의 신청 중 이게 기각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언제 일이겠습니까? 하면 이미 벨기에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뒤의 일입니다. 바르셀로나 항소법원은 이 회사와 이 회사의 요청에 따라서 관할권 이의 신청의 정지 효과를 무시하고
자, 파상 관제인 선출을 위해서 채권자 집회 개최를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자, 이제부터 빚잔치가 들어가는 거죠. 파상 관제인들이 선출돼서 스페인 밖에 있는 모든 주식은 무효로 했어요. 이게 바로 벨기에를 경록케 하는 거죠. 자, 신주를 발행해서 이 회사가 없어진 게 아니라 비록 파산한 이후에 다시 태어나는데 자, 외국인 주주들의 권리가 많이 무시됐던 내용이 여기 이후에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49년 회사 본부를 토론토에서 바르셀로나로 변경한 뒤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바르셀로나 트랙션사의 모든 주식을 자, 일단 공매를 통해서 다 처분했어. 그죠? 이를 통해서 신설됐던 자, 이런 회사가 스페인에서 바르셀로나 트랙션사의 전 사업권을 다 획득하게 됐던, 그러니까 성격은 안 달라지고 기능은 안 달라졌고 그거에 대한 주체는 다 바뀌었죠. 이거에 관련돼서 자, 항의 조치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스페인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같은 이해가 관련되어 있는 주주들의 국가인 벨기에, 일부 창설 국가인 캐나다, 그리고 영국, 미국 정부는 다 항의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스페인 정부는 자, 49년 9월 26일 외교 통보에서 이 회사가 채권 채무의 기여원과 그 다음에 진실성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서 외화 송금을 거절했다.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자, 벨기에, 캐나다 정부는 스페인에 대해서 이 문제 검토를 위해서 3자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지만 스페인은 진작에 영국과 캐나다의 위원회를 구성했죠. 자, 동위원회는 자, 6월 11일 공동성명을 통해서 스페인 정부가 외화 송금을 거절한 건 정당하다. 자, 벨기에는 즉각 조사위원회에 제외된 위에서 분명히 제외됐죠. 영국과 캐나다, 스페인이 회의를 일단 벌렸으니까 어차피 즉시 조사위원회에 제외되는데 항의하였고 조사위원회의 선언은 벨기에에 대해서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그죠? 벨기에 정부는 결국 자, 91년까지 와서야 스페인에 대해서 중재재판을 제의했고 근데 이게 거절당한 이후에 국제사법재판소인 IC에 직접 가지고 올렸던 사건이야. 이해되시죠? 그죠? 자, 꽤 중요합니다. 자, 사건의 본안 판결을 보시면 소송 당사자들은 여러 문헌과 자료를 제출해서 그들의 주장이 옳다는 걸 입증해 왔는데 벨기에 정부는 자, 스페인의 사법 및 행정기관이 불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국제 책임을 자, 져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스페인 정부는 바르셀로나 트랙션사 및 그 계열사들이 스페인의 국내법을 위반해서 스페인 경제를 저해했다고 또 맞불 적정을 나갔어요. 그죠? 이들 주장에 대해서 ICJ는 벨기에가 주장하는 스페인 당국의 재판 거부는 중대한 법률 문제를 제기한다고 생각하는 건 분명한데 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벨기에 정부가 외교적 법권을 갖느냐라는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되겠죠. 그죠? 자,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설립준거법에 따른 범위의 외교적 보호입니다. 본안 판결에서 재판소와 외교적 보호권의 귀속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설립준거법을 제시합니다. 자, 드디어 주주의 보호에 관련된 문제가 된 스페인 정부의 조치는 어디까지나 비록 영향은 주주가 받았지만 그 조치는 법인에 대해서 행사된 걸로 간주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주주의 권리 자체에 대한 게 아니다. 일반 국제법상과 형평의 고려를 고려해서라도 이 외국인의 자, 일단 외국 법인이 자국민 주주를 위한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없대. 그리고 그런 사정도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벨기에 정부의 당사자 적격성 요한 한번 보실 것. 자, 또한 벨기에 정부가 소송 당사자 능력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벨기에 정부가 바르셀로나 트랙션사의 자국민 주주를 위해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경우에 결정해야 될 다른 문제에 관련돼서 판결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벨기에가 요구했던 이 요청은 15대 1로 기각이 됩니다. 바르셀로나 트랙션 사건 자체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외에 있는 자, 법인들이거나 아니면 법인에 관련된 자회사들이거나 등등 또 영업정도 좋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법이 적용됐을 때 때로는 파산 같은 극단에 일단 처할 수 있는 위치에서 과연 이 파산이 누구를 위해서 일단 집행한 행위냐를 규율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주주냐, 만약 그게 일반적인 법인이 주주 계열의 회사라면 아니면 자, 일반 법인 자체냐,
그런데 이 바르셀로나 트랙션은 자, 벨기에인들의 주주의 권리를 특별히 침해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어차피 이런 국내적인 파산 절차가 있어 왔으니까 이걸 자, 극복하는 의미에서, 그죠? 자, 그래서 회사나 아니면 법인을 대상으로 했던 자, 그 준거 조항이니까 벨기에의 설득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역시 판례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가벼운 캐롤라이너 사건이 뭐 섞여 들어갔는데 사실 이거는 뭐 아시겠지만, 그죠? 자, 구체적으로 국제법에서 다뤘던 사건은 아니에요. 그죠? 다만 이게 우리가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자위권 행사에 관련돼서 제일 명확히 나와 있는 판례가 아닌가라고 봐야 되겠죠. 캐나다는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자, 1837년이 캐나다와 영국의 극단적인 독립을 위한 투쟁이 일어났던 자, 그 연도들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약 30년 이후에 캐나다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1867년이죠. 자, 어쨌건 캐나다인들이 미국의 독립의 자극을 받았나 봐요. 그죠? 그래서 캐롤라이나 호라는 캐나다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영국에 대항하는 반란이죠. 자, 나이아가라 강까지 가서 캐나다 측의 네이비섬, 일종의 독립 아주 성지와 같은 지역이죠. 여기에 근거를 둔 미국 선박으로서 캐롤라이나 자체가 자, 미국 측이 자, 슈로서항으로부터 이 섬에 무기 탄약을 운반하는 등등의 기능을 수행했던 배입니다. 캐나다가 워낙 열세에 놓여 있다 보니까 정예부대 자, 영국에 맞서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고전 상태에 있으니까 이 배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유통이나 아니면 자, 운송에 도움이 되는 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배가 영국인들 입장에서는 다급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 섬에 무기 탄약을 운반하려는 것을 알겠던 영국은 자, 군을 슈로스항에 파견해서 캐롤라이너를 방어하게 몰래 들어와서 방어하게 되고 그걸 나이아가라 폭포 속으로 추락시켰어요. 그죠? 그때 일단 그 선박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두 명의 선원이 살상당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쟁점은 뭔가요? 자위권 범위에 대한 사건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당시 미국 국무장관 이름이 뭐가 되죠? 웹스터가 되죠. 웹스터. 기억나시죠? 그죠? 웹스터. 자, 이 미국의 국무장관 웹스터가 자위 행위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라면 어떤 적법성의 요건이 있겠습니까? 뭐 여기서 일단 영어로 일부 표현되어 있는데 자, 말 그대로 자위의 필요성이 급박해야 돼요. 급박성.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 당면은 자, 일단 아주 임박한 공격이 있어야 되겠죠. 압도적으로 공격이 있었어야 됩니다.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또 하나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즉 다른 선택들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에요. 다시. 자, 이것 때문에 자위권 행사의 개념이 명확해졌는데 자위권 행사의 적법성은 자기의 필요성이 급박해야 되고 급박성. 자, 그 다음에 당면은 자, 일단 공격이 자, 압도적이어야 되고, 그죠? 자, 그러면 요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선택의 여지까지 없을 때 자위권 행사할 수 있다. 한동안은 유명하게 강조했던 웹스터 원칙입니다. 당시에 미국 국무장관 웹스터는 자위행위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요건을 자, 일단 선택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판결 요지 보실까요? 자, 이 사건으로 자, 두 명의 미국인의 자, 사상자를 내버렸습니다. 미국은 영국이 영토를 침범했다고 해서 항의했지만 영국은 급박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던 정당방위다. 말 그대로 캐롤라이너가 미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영국의 전력이 위태롭다 보니까 이 정당방위 요건이다 라고 얘기했죠. 결국 이 사건은 자, 배상을 지불했던 영국의 사과로 끝이 나게 됩니다. 뭐 어려운 거 아직은 없죠. 자, 두 번째 사건입니다. 이제 네 번째. 자, 호르조 팩토리라고 하는 호르조 공장 사건을 얘기하죠. 그죠? 이건 이미 자, 예전의 판례에서도 좀 많이 다뤘던 부분입니다. 자, 이건 의미가 아주 짤막하게 나와 있지만 의외로 중요해요. 사건 개요는 말 그대로 1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독일이 패망했죠? 자, 주민투표에 의해서 독일로부터 폴란드로 넘어간 땅이 있어요. 그죠? 그 상부 실레지아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의 재반상을 다루기 위해서 22년에 체결됐던
제네바 협약으로 규정되는데 그 중에서 제6조는 독일인과 독일인이 경영하는 회사에 대해서 재산과 권리와 수익을 침해하거나 수용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죠? 뭐 이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자, 폴란드가 이걸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 결론이 나온 거죠. 쟁점 사항 보시면 자, 문제가 된 공장의 소유권에 대해서 폴란드의 자, 일단 카토박체 자, 법원은 카토비체 법원이 국제법원의 판결에 문제가 되는 배제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국제법원의 판결은 간접적으로 무효할 수 없다고 하고 폴란드는 제네바협약을 위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시 자, 문제가 된 공장의 소유권에 대해서 폴란드의 이 법원이 국제법원의 판결에 배제되는 판결을 내렸어. 자, 그러면 국제법원의 판결은 간접적으로 무효할 수 없다고 하고 쉽게 말하면 폴란드는 이런 제네바 협약을 위반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요 관련돼서 판결 요지 들어가 봅시다. 자, PCIJ까지 올라갔죠? 26년에 자, 일단 폴란드 ICA가 나오기 전입니다. 폴란드가 자, 그동안의 제네바 협약에서 약속했던 내용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죠? 독일인들이 남아있는 재산에 대해서 자, 그 지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퍼 상레지아 지역에서 있었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자, 일단 보시면 문제가 된 공장의 소유권에 관해서 폴란드의 키토비체 법원이 국제법원의 판결이 배제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국제법원의 판결은 간접적으로 무효할 수 없다고 하고 오케이, 여기다 줄줄 끊으실 거. 자, 다시 이 법원이 국제법원과의 자, 판결에 배제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국제법원의 판결은 간접적으로 무효화될 수 없다. 폴란드는 제네바 협약을 위반했다고 판시한 거 분명하죠. 그죠? 그러면 판결의 요지 들어갑시다. PCIJ, 즉 국제연맹시대 상설국제재판소입니다. 1926년 폴란드의 위법행위입니다. 어퍼 살레지아 지역에서 독일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일부 폭력까지 쓰는 등 어쨌건 폴란드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손해에 대해서 독일에게 배상해야 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 손해배상에 합치하지 못하고 다시 독일은 1927년에 제소에서 끝까지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PCIJ 판결문에서 모든 의무 위반이 손해 의무를 지는 것은 국제법상 원칙일 뿐 아니라 기억하셔야 돼. 법의 일반적 관념이기도 하다. 모든 의무 위반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얘기겠죠. 배상은 조약불 이행에 보완하는 불가침 방법이고 그 다음에 조약 자체에 명시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해되시죠? 결국 자, 이 호르조 사건은 위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또는 그것에 상하는 금전배상의 의무를 일반적 일반법의 개념까지 올렸다라는 데 의미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자, 이게 바로 자, 일단 호르조 팩토리 케이스라고 하는 호르조 공장 사건입니다. 아이만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십시다. 자, 아이만은 뭐 워낙 희대의 일단 살인마라고 알려져 있죠. 살인마라고 얘기보다는 기계적인 어떤 살인 노동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본인이 재판에 올라가는 과정을 피하기 위해서 자, 라틴 아메리카로 숨어 들어가서 얼굴에 성형까지 하는 등 감쪽같이 일단 숨어 살다가 제3자의 제보에 의해서 결국 자, 모사드의 출연으로 인해서 자, 체포한 이후에 유태인의 그 이스라엘의 법정까지 내세웠던 사건이 바로 이 아이만 사건입니다. 정치적으로 일단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지만 자, 일단 아돌프 아이만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태인을 학살한 주동자죠. 아르헨티나까지 숨어 들어가서 그 자기를 동조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버텼습니다. 나름대로 생활 기반에 안착이 돼가지고 이제 자, 일단 여유있게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스라엘이 이 전범자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고 여론들이 안 좋았거든요. 이스라엘이 마지못해 움직인 꼴이 됐습니다. 어쨌건 이스라엘의 정부 요원에 의해서 제보받은 걸 먼저 기초로 해서 뚫고 들어가서 자, 이 사람을 체포해 왔어. 그리고 자, 일단 예루살렘 법정에 내세웠습니다. 사형 언도까지 받고 나중에 집행도 됐어요. 그럼 이게 뭐가 문제예요? 라고 했는데 국제적인 어떤 희대의 일단 살인마 분명한데 이 사람에서 일단 기본적인 어떤 개요가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이와 관련해서 아르헨티나로부터 가장 강력하게 주권 침해 항의를 받았지만 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반대 논리가 뭐냐면 희대의 인류의 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죠? 결과적으로 이를 위해선 때로는 주권적 권리 또는 이건 주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쟁점사항 체크하실 것. 자, 아르헨티나의 관할권을 침해한 피고인이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 모사드를 비롯한 자, 이스라엘의 별도의 자, 일단 특수 요원들이겠죠? 자, 이런 침해한 피고인이 국제법 위반인 바 당해 법원의 재판 일단 관할권의 유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관할권 밖에서 비이스라엘 국민의 행위에 대해서 재판이 가능한지